안녕하세요. 환경보건과 노동보건에 대해 발표할 김유진 정은별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먼저 서론부터 환경보건과 노동보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환경과 직업 관련 질병 부담과 분포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환경보건과 노동보건과 관련된 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방법론, 그리고 수치들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는지 평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잠깐 노동보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책에서 비중 있게 그렇게 다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양도 꽤 많아서 간단히 요약만 할 예정이고, 환경보건에 나오는 이슈들 다양한 예시가 나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30분 만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3가지 예시만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불평등한 세상에서 환경보건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보고, 결론 부분에서는 내용 요약과 시사점 제언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되게 쓰임새에 따라서 다른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 정의한 환경은 개인이나 단체의 건강, 행복을 결정하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노출과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환경에 대한 인식은 오늘 왔던 태풍처럼 자연재해와 같이 위험의 원천으로 여겨졌는데, 이제 현재는 환경은 우리가 사는 서식지이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주체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생소한 단어인 환경보건과 노동보건에 대한 용어 정의인데요. 환경보건은 건강과 관련된 환경에 대한 공중보건의 한 분야라고 해요. 여기서 환경은 사회, 문화, 경제적인 걸 배제를 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의 정의랑 맞지 않기도 하고 다른 장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책마다 다른 범위를 가지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리적, 고층 빌딩이 많은 물리적 환경에 따른 시력의 차이라든가, 지역별 미생물 감염에 따른 질병 차이라든가, 기타 화학적인 노출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이 전부 환경보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보건은 환경보건하고 비슷한데 그 환경이 직업 환경으로 범위가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가공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맨날 플라스틱 녹는 냄새를 맡아대잖아요. 가루 분지도 노출이 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는 환경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 환경은 일반적인 환경과 다르고 특별한 환경이라서 노동보건이라는 분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물론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환경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주체이지만은 환경과 관련된 건강 문제는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았듯이 환경에서 기인하는 위험 요소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환경 위험 요소들을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분류 기준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규모고 두 번째는 노출의 종류예요. 규모는 이제 그냥 우리 가정만 영향을 미치냐, 아니면 글로벌하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나, 그런 이야기고, 노출의 종류라는 거는 미생물적인 노출이냐, 화학적이냐, 물리적이냐. 마지막으로 나오는 개념이 조금 복잡한 인간 환경 공학이라는 건데, 정확하게 책에서 설명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제가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에 맞는 물리적인 환경이 인간 환경 공학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스케일에서 인간 환경 공학적 위험 요소를 갖다 따지면은, 인간이 도시 설계를 했는데 잘못 설계를 해서 교통 불안전이 그 공동체 내에서 생긴다면은 이것이 환경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환경 직업 관련 질병 부담과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개념을 먼저 잡은 다음에 현재 추정치를 이야기하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지 질병 부담이 늘어나는 것인지, 어떻게 질병 부담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가지로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환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측정을 해요. 두 번째는 그 환경이 해결되었을 때 환자가 얼마나 없어지는지를 측정을 하고, 세 번째는 인구 취약성이나 환경 노출 정도에 따라서 긴 시간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수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환경이 변했을 때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나고 그 환경이 해결되면 급격하게 환자가 없어지고, 그러면 질병 부담이 더 크겠죠? 그리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환자가 많다고 하면은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환자 수를 무작정 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자 수가 1.3배 늘었다고 쳤는데 그 환자가 희귀병이라서 원래 2명 사망하던 거였어요, 1년에. 그러면 1.3배 늘어봤자 2.6명이라서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굉장히 흔한 병이라서 1년에 500명이 사망하던 질병이었어요. 그러면 1.3배가 늘었으면 650명이 죽는 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증가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추정을 할 때 비율로 볼 건지 아니면 인간수로 볼 건지에 대한 여러 통계적인 것들은 주의를 하고 잘 골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환경 노출로 인한 질병보다 추정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왜 어려운가, 솔직히 이걸 갖다 생각을 하면 되게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갖다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일론이 몰라요. 정립이 안 됐어요. 이 환경 노출로 인해서 이 질병이 일어난다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저희가 아직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 잠복기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럼 제가 반도체 공장에서 한 달 일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그만두고 한 3개월 후에 백혈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환경 노출과 그 질병이 발생하는 데와 잠복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가 얘의 결과이고 얘가 얘의 원인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억을 되살려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복잡해요. 환경 조건이 한 가지 물질만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인구 통계 변화도 있고 인구 이동도 하고 사회 경제적 환경도 있고 되게 많은 요인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질병 부담 측정치 측정이 매우 어렵지만은 그래도 과학자들이 열심히 측정을 해봐서 좀 이제 추세를 보니까 경제 발전 과정과 질병 패턴이 서로 동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갈수록 그 가정에서 일어나던 그런 질병 수준이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잠복기가 짧던 게 길어지고 감염병이었던 게 비감염병으로 이루어지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해봤을 때 전문가들은 환경 요인에 의한 질병 부담이 달리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된다고 동의를 하고 있어요. 도고서마다 추정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고 국가에 따라 추정치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표의 경우는 파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현재 추정치를 갖다 분석을 해본 게 이 파프라는 게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의 약자로 전체 인구 집단의 평균적인 리스크 중에 어느 정도가 특정 위험 요소로 인해 발생한 건지에 대한 통계학적 발생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여기 Diarrhea Disease를 보면은 이게 저소득 국가라는 의미거든요. 저중소득 국가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58%가 수질 위생 등등 때문에 설사병이 발생을 하고 고소득 국가는 13%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 환경적 이런 부담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그 리스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가 나와 있는데 저중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에서 이건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점을 주로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는 삐까삐까한 거를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프가 높을수록 노출에 대한 질병 부담이 훨씬 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저중소득 국가에서 파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환경적 부담의 분배와 영향을 주는 9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진한 글씨에 적혀 있는 것들이 9가지 요소인데 빨간 부분까지 간 것들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리스크가 커진 거고 초록색에 있는 부분은 그래도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회색은 아직 모르겠다. 우리 지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요소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빨간색 부분들을 초록색 부분으로 끌어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수치를 갖다 따져가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를 하고 적용을 하냐. 아까 물론 연구가 어렵기는 하지만 연구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역학 연구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동시 노출되고 긴 시간 후에 나오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학제적 연구가 일어나고 보통 다학제적 연구랑 역학 연구랑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설계 방법은 3가지를 크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설명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가 분석적인 방법, 세 번째가 실험적 방법이에요.
첫 번째 설명서 방법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 트렌드와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자 방법도 이거 똑같은데 이렇게 거대한 집단에서가 아니고 개인 간의 차이나 뭐 작은 동질적 집단에서의 차이를 갖다 분석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를 모르고 아마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갖다 하는 거지 이 트렌드가 인과관계가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론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실험적인 방법은 인과관계를 확실히 내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쥐한테 깨끗한 공기, 나쁜 공기 먹여봐가지고 폐암이 얼마나 생기나 뭐 그런 연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실험적 방법을 하든 분석을 하든 설명적 방법을 하든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복용량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출과 복용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노출은 사람이 활동 중 증명하는 위험 요소의 양과 시간으로 인간이 보호장벽에 닿는 물질과 에너지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복용량은 신체의 취약한 부분에 도달하는 실질적인 독성 물질의 양으로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거는 복용량이 더 크겠죠? 복용량이 더 정확한데 이걸 측정이 되게 어려워요. 막 신체 내 일산화탄소 농도 같은 바이오마커를 쓸 수는 있는데 이게 복용량이 얼마나 더 많은지 보도해주기 위함이지 그 자체로 복용량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보통은 측정 가능한 노출량으로 많이 실험 설계를 하게 된다고 해요. 분석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러한 노출량으로 환경 보건 영향의 위험에 대한 평가를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로 하는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냥 위험 곱하기 확률 더하기 위험 곱하기 확률 더하기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게 화력 발전소가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은 공장을 운영하느라 석탄 캐느라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운영하느라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30명의 사람들이 조기 사망할 확률이 90%고 근데 이게 대기 오염 때문에 지역에 있는 60명의 사람들이 사망률 10%다. 그러면은 총 33명이 죽는다고 대충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소량의 방사능 노출로 한 사람의 수명을 줄일 확률이 99%고 2,500명의 사망한 사람들이 끔찍한 사고로 죽을 확률이 1%라면 26명을 죽인다, 26명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계산만으로 따지면 원자력 발전소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너무 복잡하고 이건 가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를 해봤을 때 덜 위험하고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걸 없애고 덜 위험한 것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개념하고 현재 상황하고 연구 방법이었고요. 다음부터는 은별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발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챕터의 5번째 부분인 노동보건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떠오르는 노동보건 문제 상황과 직업 환경에 따라 상이한 위험 요소 및 질병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노동 환경은 그 주변 외부 환경보다 일반적으로 더 위험한데 기계, 화학물질, 먼지, 인간재해, 육체적 노동의 높은 비중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환경과 일반적 환경에서 동일한 구체적인 재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해가 어떻게 관리 감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저중소득 국가를 이 책에서는 Low and Middle Income Country의 줄임말로 해서 LMIC라고 표현을 하고 또 고소득 국가의 경우는 High Income Country에서 HIC로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저중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이렇게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중소득 국가의 노동 환경에서 중요한 현상은 빠른 산업화 시대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을 포함하는데요. 농업 사회는 이 급진적 변화의 시기에 변화되었는데 고소득 국가에서 수십 년간의 산업 발달 과정에서 발전한 환경적 그리고 노동 보건에 대한 보호 기반 없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간의 공업을 새로운 산업들이 대체를 하게 되면서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래되고 위험한 기술 기반의 산업이 고소득 국가에서 저소득 국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어떤 산업화의 과정이 고소득 국가에서 중소득 국가로 이제 옮겨가는 걸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저소득 국가에서 새로운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뭔가 위험의 수출이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 위험의 수출의 새로운 특징은 많은 소비자 상품의 제작, 예를 들어서 옷, 신발 또는 뭐 가구, 장난감 이런 상품 제작이 이제 고소득 국가에서 제작을 하다가 저중소득 국가로 제작하는 게 이동이 되면서 음, 고온의 열대지방 국가로 이러한 제품의 제조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중소득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노동 환경 열 취약성이 주요 건강 그리고 생산성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고 세계 기후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새 이민자들 및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은 고소득 국가의 경제에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는 고소득 국가의 노동보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환경이 그 고소득 국가의 자국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직업 환경에 따라 좀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먼저 농업을 살펴보면 농업은 대부분의 세계 인구가 살고 있는 저중소득 국가의 시골 지역에서 가장 흔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과 일상생활의 다른 측면들의 경계가 모호한 최저 생계 수단으로서의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에 관련된 질병은 농약 중독 또는 햇빛에 의한 질병 같은 게 있고, 또 광산 같은 경우는 진폐증이 있습니다. 건설의 경우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 추위, 자외선 노출, 먼지 폭풍 이런 어, 기후적 어떤 문제에 취약한다는 노동 보건 문제가 있고, 특히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부상, 지하 작업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의 질병이 발생합니다. 또 기계로 인한 소음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송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이나 걷는 것을 장려하게 되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입자 발생을 54% 정도 감소시키고 천식 환자를 46% 정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중소득 국가에서는 대중교통 기반이 잘 닦여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수송에 의한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서비스직에 있어서는 도매상, 금융업, 관리직, 통신사, 식당, 교육, 그리고 연예계 분야 같은 경우는 어, 상대적으로 건설이나 뭐 농업 이런 환경에 비해서 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직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 노동 부담이 증가되고 또한 대인관계 갈등들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보건 위험이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업이더라도 국가 소득에 따라 영향이 다름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의 여섯 번째 부분은 환경 보건의 주요한 이슈들에 대한 것으로 여러 이슈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대기 오염, 통합 유역 관리,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오염의 경우 PM2.5, PM10 등의 미세먼지가 최근 떠오르는 이슈입니다. 이러한 작은 입자에 대한 노출은 2016년 사망률 원인의 11%를 차지하고 달리 6.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불의 사용이 이러한 대기오염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요리, 가열, 조명 등을 위해 연료를 연소합니다. 지역 수준에서는 산업, 운송수단 등으로 인해 공기질이 약화됩니다. 세계적 수준에서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오염원들이 운송되기 때문에 오염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도 오염이 발생합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해 초래되는 주요 5가지 질병으로는 심장병, 뇌졸중, 폐암, 성인 만성호흡 질환, 그리고 5세 이하 어린이의 호흡 감염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주로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지름의 PM2.5에 대한 노출로 인해 발생합니다. 과다한 음주나 높은 신체 질량 지수, 고연분 식단보다도 더 높은 사망률의 원인으로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이 지목됩니다. 더불어 신경적, 인지적 결함과 임신 및 출산 결과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합유역 관리의 경우 고려해야 될 4가지 주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은 유역, 생태계, 사회 시스템, 건강인데요. 4가지 요소들 중 집중할 3가지 요소들을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 통합유역 관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4가지 요소들 중 건강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집중하게 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역 관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경제, 환경, 사회 발전에는 힘쓰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개인의 건강을 간과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생태계와 건강을 위한 유역 관리인데 이 관점은 사회적 평등 관련 이슈를 간과하게 됩니다. 세 번째 관점은 건강에 대한 사회적 해양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생물 물리학적 환경이 간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관점은 원동력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 생태학적 건강 증진에 힘쓰는 유역 관리입니다. 기후변화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증가, 기온 증가,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기후, 해수면 증가가 순환되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DPSEEA 모델에 따라 지표를 측정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권고되어 있습니다. 원동력 (driving force)에서의 지표는 예 또는 아니오로 판정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시로는 인구 증가, 경제 발전, 기술 등이 있습니다. 즉, 이런 원동력과 관련돼서 어떤 지표를 측정할 때 경제 발전이 일어났는가?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경제, 사회 정책, 그리고 환경 친화적 기술 사용이 이런 어떤 원동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구됩니다. 압력, 그리고 pressure의 지표는 단순히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양적으로 측정이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에 예시로는 생산, 소비, 폐기물 방출이 있고 또 이러한 위험에 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상태, 스테이트의 지표는 환경 상태를 바로 측정하는 것인데 이에 예시로는 자연재해, 자원량, 오염 정도를 측정을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이러한 오염 정도를 측정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노출 exposure의 예시로는 외부 노출, 섭취 투여량, 목표 기간 투여량이 있고 이에 대한 교육, 인식 증진이 어떤 정책의 목표로 수립이 되고 또 효과 에펙트의 예시로는 건강, 질병률, 사망률을 통해서 효과를 측정을 하게 돼 있고 또 행동 액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 치료의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의 7번째 부분은 불평등한 세상에서 환경 보건의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 간 소득 차이, 기준 설정하기, 위험의 수출,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환경적 위험에 대해서 주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 간 소득 차이로 국가를 분류하게 되면 크게 저중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중소득 국가는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 딜레마가 심화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서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소득 국가의 도덕적 의무로 인해 지식, 기술의 지원도 심화되는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현 시점에서 환경 보호가 전 지구적인 도덕의 문제라는 것이 명확해졌고 산업화된 국가들의 여론에 따른 압박이 커지고 있어 저중소득 국가에서 경제 발전과 동시에 환경 보호를 증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정치적 그리고 대중의 압박, 기술 전달, 무역 협의 그리고 다른 목표 설정을 통해 저중소득 국가들도 환경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대중과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강화하는 것은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고소득 국가에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기준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건강의 보호 하나뿐이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적 요소들과 다른 등가 교환을
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저중소득 국가에서는 기준들이 비현실적으로 엄격하고 그런 기준들을 충족시키거나 강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건을 위한 기준을 유동적이고 점점 발전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20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간 목표나 더 짧은 기한 안에 달성할 수 있는 소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세계 경제화의 일원으로 환경 위험의 잠재적 수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그리고 노동 기준과 강화가 저중소득 국가들에서는 덜 엄격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염 활동들이 이러한 국가들로 옮겨갈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노동자들과 대중의 위험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소의 장소 전환은 노동 비용과 세금 체제가 대부분 주로 요소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 나라 내에서 발달의 다른 단계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 보건과 노동 기준, 일자리 창출, 기반적 발전 사회 이런 여러 증과 교환 요소들이 고려가 되어 이제 전체 인구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요소들을 처리할 경우에는 이제 위험의 수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국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책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농업 사회, 산업화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세계화로 인한 환경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의 이동성이 매우 이제 뭐 교통수단 같은 걸 발달 같은 걸로 인해서 되게 급진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음, 장거리 이동하는 이제 운송수단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적 위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땅이 개간된다든지 또는 이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서 시골에서의 이제 고용률이 증가하고 또 음식이 부족하고 또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건강이 악화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 내용이 이 챕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환경 용어의 범위가 과거와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이 챕터에서 강조됩니다. 과거에는 단방향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위험의 원천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양방향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의 성격을 가진 서식지로 환경이 정의됩니다. 이렇게 환경 용어의 범위가 달라지면서 환경 위험에서 인간 습관으로 관점이 변하고 환경에 대한 개념화 그리고 그걸 접근하는 방법이 변화되었습니다. 영향을 수치화할 때 질병 노출로 인한 사건의 수, 노출 중단 시 예방 가능한 사건의 수, 긴 시간에 걸쳐 발생 가능한 사건의 수를 고려하게 된 것인데요. 또한 지정학적 범위, 특성, 질병 결과와 같은 질병 패턴의 특정 변화에 따라서 경제적 발전이 동반됩니다. 이것은 환경 위험 전환이 곧 역학적 전환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 세계로 범위가 넓어질수록 비감염병, 긴 잠복기, 고소득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 역학 특성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인론 지식 부족, 잠복기, 복합적 요소로 인해 환경 노출로 인한 질병 부담치 측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인구 간 인군의 질병 패턴의 차이와 일시적 변화를 연구하는 역학 연구를 할 때에도 위험 요소에 동시에 노출되면서 노출 결과가 만성적이고 긴 시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인과관계 규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소득 국가와 저중소득 국가의 환경 보건 문제의 차이에는 음, 고소득 국가 같은 경우 어떤 이미 많은 산업화 과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저중소득 국가가 당면한 어떤 환경 보건 문제들이 이제 예전 고소득 국가들이 겪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 책에서는 고소득 국가의 경우 이제 저중소득 국가에서 노동자들이나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그들에 대한
복지나 어떤 노동 한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 저중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운송수단이라든지 그런 기반이 잘 잡혀 있지 않고, 또는 현실적으로 이제 달성하기 어려운 노동 기준, 환경 기준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환경보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보건 문제 악화 제거에 영향을 주는 특성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노동 환경이라든지 또는 경제적 구조의 차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장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